자, 이슈 배틀에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훈인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배진영 선생님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김정용 박사님을 모시고 배진영 선생님과 우리 이용표 교수님이 공동저자로선 정신장애인 약물 중단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연구에 올 3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진영 선생님께서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내용으로 연구했고 어떤 방법론으로 연구를 했는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신 질환자 그리고 정신 장애인 분들이 약물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복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고 이제 전문의한테 언제까지 그러면 제가 약을 먹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문의들이 특히 조현병의 경우에 거의 평생, 짧으면 10년, 길면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를 받는 그런 당사자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약물을 먹고 있음에도 증상이 완전히 소거되지도 않고, 그리고 중간중간 재발을 경험하고 계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약물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본인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함인데 일상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원래 사실 이 연구의 선행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의 약물 복용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한번 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 경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약물 중단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은 질적 연구 방법론이었고, 이제 성공적으로 약물 중단을 한 정신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 질적 연구로 그분들의 경험을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예, 그러면 연구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연구 내용은 먼저 그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재 정신약물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사자분의 약물 복용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약물 중단 경험을 소개하는데 그와 되게 유사하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안적 치료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약물 치료의 도식이라고 하면 우선 이 생의학적 모델에 따르는데요. 생의학적 모델은 일단 증상이 있으면 그것을 정상으로 돌리고자, 그러니까 증상을 소거해서 정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이런 직선적인 도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증상을 소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약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중에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중에서 97.7%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0대와 40대에서는 98.6%, 98.1%로 정말 거의 모든 정신질환자분들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분들한테 이제 그 중에서 1년간 위기를 경험한 적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중에서 37.4%가 위기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횟수는 평균 9.6회에 굉장히 높은 횟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신질환자 중에서 30, 40대에서 약물 복용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위기 경험 비율 역시 30대와 40대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30대에서는 41.2%였고 40대에서는 38.9%로 즉 이거를 보면 물론 이게 뭐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의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또 많은 비율의 정신질환자들이
위기 경험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연구를 좀 소개시켜드리자면 이제 해외 연구들 중에서는 약물의 유용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집단과 약물을 중단한 집단을 일정 기간 동안 추적해서 그 결과를 비교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집단에서 재발률이 더 높은 것으로 높다는 결과가 이 연구들에서 나왔고, 또 이제 정신약물과 치유 활동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정신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이 증상이 안정되었고,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고, 사회적 기능이 향상되었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직업 기능이 향상되었고, 취업과 고용 상태가 증진되었다라고 연구 결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연구들이 6개월에서 2년 정도 추적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제 취업 활동에 관한 연구들 역시 6개월에서 2년 추적한 거 거의 이제 6개월에서 2년 추적하였고, 그 중에 소수는 5년 추적을 하였지만, 다만 이제 취업 관련 연구들이다 보니까 약물뿐만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 개입이라든지 지원 고용, 직업 재활 등 좀 다른 서비스들도 다른 개입들이 이제 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18개월 추적, 그러니까 1년 6개월 추적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운더링크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약물 복용한 집단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집단을 이제 18개월 정도 추적해서 그 재발률을 확인해 보니까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이 21%로 재발률이 낮았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집단은 43%로 거의 2배에 달하는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일한 연구자가 이 동일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7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결과가 완전히 상이하게 바뀌었는데, 재발률은 두 집단에서 차이가 없고, 오히려 기능적으로, 증상적으로 완화한 정도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집단에서 기능적 완화가 46.2%로 약물을 복용한 집단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고, 회복률 역시 2배 이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의미한 차이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한 조사들의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윌스의 연구를 살펴보면 10년간 약물을 복용한 집단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집단을 4가지 집단으로 다시 분류를 해보니까 10년 이후에 다시 분류를 해보니 10년 이후에 완화된 사람들 중에서 약물 복용한 사람과 복용 안 한 사람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완화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완화되지 않은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히려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이 완화가 더 많이 안 된 거죠. 네, 10년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 20년 정도 추적한 조사가 또 있었는데요. 이제 헤로라는 사람의 연구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 4년 정도 간격을 두고 중간중간 계속 이제 추적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이 조현병 환자의 직업 기능을 약물 집단과 비약물 집단으로 구분해서 4년마다 측정을 한 결과, 처음에는 2년 정도 지났을 때 복용하지 않은 집단에서 55%, 복용한 집단에서 25%로 직업 기능이 복용하지 않은 집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장기화되다 보니까 복용한 사람들은 직업 기능이 등락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25% 정도, 25%에서 30% 수준을 계속 유지했는데, 오히려 복용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55% 시작해서 87%까지 올랐다가 70%, 80% 사이를 이제 오가는 수준으로 이제 확 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단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재발이라든지 증상적인 완화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단기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약물을 복용하는 집단들이 더 그 결과가 우수했는데 이제 오히려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신 장애인들이 다시 직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증상적으로라든지 전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음을 이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 이 도파민 길항 작용을 작용 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그런 양성 증상들이 이제 도파민 과잉 분비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도파민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정신병 약물이 투여됐을 때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하는 그 수용체를 봉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그 다음 뉴런으로 흡수되지 않게 도파민의 흡수를 이제 봉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항정신병 약물은 의도하지 않은 경로까지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 대부분의 약물들의 작용 기전이 선택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만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경로까지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부작용들이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항우울제의 대표적인 약물 종류는 이제 SSRI라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있는데 이제 이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을 봉쇄하는 것이 이제 기전이라고 하면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을 시냅스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약물 작용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 재흡수가 되어서 사라지는 걸 막는 게 이제 주요한 작용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용 기전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한 그런 약물 복용 경험을 이제 들어본 것과 대조를 해보면 일단 많은 일단 인터뷰 참여자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증상이 진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환청의 목소리가 50마리였다면 약물을 먹으면 한 10마리 정도로 줄어든 느낌이 든다라고 증상이 진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내가 뭔가 둔감해지고 멍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현상도 동시에 발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감각이 둔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밥맛이 그 미각이 이제 둔감해지다 보니까 밥맛이 노래맛처럼 느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감정이 둔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그 콘서트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개그 콘서트를 보고 이 장면에서 내가 웃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게 웃긴데 웃어지지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도 둔감되었다고 합니다. 앞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정보의 입력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이해가 이전보다 어렵고 또 나의 그런 사고 기능이 되게 저지되는 느낌이었다라고 이 약물 복용을 했던 그 시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인용문을 한 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약물을 먹고 약물에 취해서 선생님의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도 거의 신경을 못 쓰고 그 정도가 되면 판청도 아마 거의 잘 안 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약물이 나한테 들어와서 작용을 하면서 증상이 거의 이렇게 진정이 되고 괜찮아질 정도면 선생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말도 안 들릴 정도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물의 위압작용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근데 약물이 물론 정신질환자분들의 증상을 위압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 자체를 다 위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감각이라든지 감정, 사고 기능,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활까지
다 위압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도 뭐 이런 약물의 부작용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뭐 추체외로 증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이건 심각한 부작용인데 뭐 이렇게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고 근육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지연성 운동장애가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손떨림, 안면 근육 장애, 성기능 장애, 목마름, 식욕 감퇴나 폭증, 대사 증후군, 비뇨기적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실제로 당사자분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근육 추체외로 증상도 있었고 또 두뇌의 부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정신병 약물의 경우에. 그 다음에 만성적인 두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신경 반응, 뭐 항정신병 약물 악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의식이 손상된다거나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진다거나 이런 위험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양극성 장애 환자의 4분의 1이 조증으로 발전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 높은 자살률이 또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든지 심장병, 뭐 불안, 동요, 공격성, 불면증 등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에서는 일단 그 정신장애인분들이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이제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현실이라는 하나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현실 세계 안에는 본인이 영위하고 있었던 일상생활, 직장생활, 뭐 인간관계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때 이분들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나면 이런 혼돈이라는 것이 이분들의 현실에 점점 이렇게 스며듭니다. 혼돈이 이분들의 현실을 잠식시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라 함은 이 정신장애인 분들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매몰되고 압도되고 그리고 이게 내 증상인지 현실인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원래의 생활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총체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 현실을 침범하면서 이 현실과 혼돈 간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분들 이거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다른 게 보이고 다르게 들린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혼돈과 현실이 겹쳐있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혼돈에서 벗어나서 다시 본인의 현실을 찾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게 되십니다.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약물을 복용하였지만 결국 이 현실은 명료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약물을 먹으나 안 먹으나 솔직히 마찬가지였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신적 고통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던 중에도 재발을 계속 경험했다. 복용하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약물을 먹으니까 오히려 현실로 가는 그 통로가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리셋 현상이라고 하면 이분이 약물을 먹기 전에 내가 원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이 정도의 역량이 있었는데 약물을 먹으면서 나의 의식이 점점 약물에 취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위압되고 그리고 사고 기능이 저지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본인의 그런 능력들이 전부 리셋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동료들한테 미안하게 된다거나 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과도 싸우고 정신적 고통과도 싸우고 약과도 싸워야 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인용문을 한 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을 먹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말을 이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약을 먹고 나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정리가 안 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또 계속 소외가 되는 걸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첫 번째로는 정신적 고통을 정말 효과적으로 소거시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공적으로 약물을 중단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약물에 본인이 원했던 그 약물의 효과가 아님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스스로 이 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물을 자의적으로 중단을 하셨습니다. 중단을 하셨고 이제 그 약물을 먹지 않으니까 본인들의 의식이 명료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료한 의식으로 다시 본인의 그 정신적 고통을 직면하십니다. 내 환청은 뭐 이런 스타일이고 내가 이런 환청을 겪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나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이런 게 보이고 들리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점점 통찰하게 되시면서 본인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대처법들을 개발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록 그 증상이 완전히 소거된 건 아니지만 나의 그 혼돈이라는 세상과 이 현실이라는 세상 사이에 그래도 명료한 경계를 긋고 현실로 이제 점점 돌아가고 계시는 그런 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외국의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 핀란드의 오픈 다이얼로그, 그다음 스위스의 소테리아 벨은 그 일본의 당사자 연구라는 이런 대안적 치료 모델과 이분들이 그런 약물을 중단했던 그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소개드리자면 우선 이제 핀란드 오픈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가장 극심한 상태에 있는 시기가 이 창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창문이 열려 있는 며칠간의 시기 동안 약물 치료는 이 사람들의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은 최대한 보류를 합니다. 대신에 이 창문이 열려 있는 시기 동안 이 사람의 그런 증상에 관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 사람의 그 증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연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제기하는 모든 주제를 신중하게 경청하는 대화적인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이 와중에 이제 약물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이 그룹 내에서 대화를 통해서 집단 내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소테리아 벨은 같은 경우에는 심리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을 하는 한 이론적 토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적 전략들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둘러싸는 가족, 중요한 주변 인물들, 보호자 등과 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기간으로 이 사람을 함께 계속 스킨십하면서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저용량의 특정한 약물 치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당사자 연구에서도 이제 이 당사자 연구는 이 우라카와 지역의 베델의 집에서 이제 하고 있는 한 프로그램의 이름인데요. 여기에서도 정신약물 복용 여부는 당사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또 이 약물을 복용했을 때의 결과와 약물을 중단했을 때의 그 결과 그 둘 사이의 메리트를 서로 비교 분석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무엇이 더 이 사람한테 더 좋을 것인지를 계속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물 중단 경험에 대한 연구의 후속 연구로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 소테리아 벨은 당사자 연구 그리고 생의학적 모델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대안적 치료 모델을
비교 연구를 또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비교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의학적 모델에서는 정신장애의 본질을 생물학적인 구조화라는 일원화된 요인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안적 모델들에서는 이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 자체가 다양한 요인들의 구성물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의학적 모델에서는 정신적인 위기가 약물 처치나 입원으로 통제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바라보는 반면에 이 대안적 프로그램들에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적 모델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이런 증상적인 측면을 억누르거나 소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상황 자체를 기회로 삼아서 이 당사자를 지역사회로 통합하거나 더 나은 삶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주체는 생각적 모델에서는 의료진에게만 국한되지만 대안적 모델들에서는 이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단순히 이 개인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이 주변 환경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대안적 프로그램들에서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의료적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같이 지켜보고 경험해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적 모델에서는 이 정신장애인의 삶에서 증상을 떼어놓고 그 증상에만 초점을 두지만 이 대안적 모델에서는 이 증상을 당사자의 삶 속에 다시 위치시켜놓고 이 증상을 둘러싼 당사자의 일상까지 확대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적 모델에서는 전문적인 진단과 약물이 주요한 치료 매개체로 사용된 반면에 이 대안적 모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치료 주체들 간의 관계, 대화, 환경의 조정 등이 치료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학적 모델에서는 그로 인해서 생활학적 모델에서는 약물이 가장 강력한 치료 수단이라고 바라보지만 이 대안적 모델에서는 약물을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안적 모델에서는 약물이 사회심리 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정서적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에 방해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었고, 때문에 이 당사자를 포함한 이 대안적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치료 주체들이 약물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동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신장애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미 이제 이 치료 주체들 사이에서 선행되고 있었고, 이제 약물 이외의 접근들을 함께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적 모델에서의 치료 관계는 오로지 의료진과 당사자로 구성된 수직 관계로만 구성되는 반면에 대안적 모델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 집단 지지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의 역할은 생활적 모델에서 당사자는 의사의 그런 질문에 답변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저 약물 좀 조정해 주세요. 저 또 환자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라는 이 정도 증상 보소, 약물 조정 요구 여기에서 그쳤고, 이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의존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집단 지지 체계 내에서 당사자와 그 사회적 관계만은 이 당사자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치료팀의 구성원들은 이 대화와 합의를 계속해서 촉진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신약물 복용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97.7%에 달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도 이제 복용률이 낮은 건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의 그 60에서 70%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약물 중단으로 인해서 재발을 경험할 다수의 사람들과 재발하지 않을 소수의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신뢰성 있는 지표는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약물을 무기한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사자분들은 그냥 이 의사들이 당신이 약물을 안 먹어서 재발을 하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약물을 그냥 평생 복용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듣고 그냥 평생 그냥 복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현재의 이 정신 건강 체계는 전문의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는 이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고 그 아래에 또 정신장애인의 가족 그리고 제일 밑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있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이 전문의의 그런 의학적인 모델이 이 당사자들의 이런 일상과 생생한 삶을 지배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정신질환 치료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 수직적인 구조를 전부 해체하고 이 사람들이 원형의 구조로 모여서 집단 지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안적 모델들의 그런 모델의 원칙들을 빌려와서 우선은 이 정신적 고통과 당사자의 삶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를 하고 또 사회적 관계망을 그 안에 끌어오고 그리고 당사자의 환경을 검토하는 그런 실천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생의학적 모델이 아닌 이런 통합적인 관점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신질환의 증상을 소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증상의 소거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당사자의 삶에 대한 통제권 획득에 좀 더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매개체 역시 전문적 진단과 약물이 아니라 이런 주체들 간의 대화와 관계의 조정을 이 치료 매개체로 삼아서 당사자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물은 그에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논의를 통해서 약물을 결정을 하게 하고 또 정신적 고통의 치료에서의 그런 약물의 영향과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위기가 발생한 후에 이런 집단 지지 체계가 즉각적이고 연속적이고 참여적으로 구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집단 지지 체계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경험한 그런 전문성을 인정을 해서 이 사람들 간의 역할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사자분들이 이 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정서적인 안정감을 담보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집단 지지 체계 안에 들어오고 또 이분들이 병원으로 입원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밀접하고 친밀한 그런 장소에서 이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진영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배경과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정신질환이라고 진단을 받는 그런 상태가 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기에 큰 장애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장애 상태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상태, 즉 이것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고 치료를 우위에 두고 이 장애 상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정책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서의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들이 있을 뿐이고 장애 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배진영 연구원이 이용표 교수님 같이 한 이 연구는 당사자들이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경험을 직접 연구를 한 것이어서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것이 어떻게 당사자들의 경험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성용 연구원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논의해서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불균형한 정신건강전달 체계, 이거는 서비스 환경의 어떤 측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치료 재활 주거 돌봄 비용의 부담 문제, 이거는 이제 그 정신장애인의 가족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 이거는 이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네 번째 대안적 모델의 시도 문제는 이제 이 정신의학 모델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는 대안적 모델을 좀 시도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중심으로 논의를 할 텐데, 이 토론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 약물 복용 또는 약물 중단의 의미는 사실 아까 백진영 선생님께서 되게 이게 수식적인 구조고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말씀 이미 하셨지만, 일단 의료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고, 일단은 그리고 또 이미 그 백진영 선생님께서 관련 선행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셔서 일단 생략을 하고, 그 약물 복용의 어떤 이점이라든지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보다는 그 좀 다른 측면을 좀 고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약물 중단에 대한 이 논의 발표는 그 지금 주류의 어떤 담론을 형성되어 있는 정신의학적 모델이라는 좀 불가침적인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또 해체라는 시도라는 점에서 좀 더 우리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재조망하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논문이 이제 첫째는 그 이제 함의의 정리를 해주셨는데, 비약물 치료라는 게 있다. 그게 약물 치료만 있는 게 아니고 비약물 치료라는 것도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해주시고,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또 윤리적으로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병식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자가 내가 정신질환에 걸려 있음을 잘 깨닫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병식 개념이 사실 약물 수능도 약물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 거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병식 개념을 좀 더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장애인의 어떤 삶이라는 측면에서 내 삶을 얼마나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점, 이런 점으로 좀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제도적으로 이 약물 치료를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는 또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그 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중심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것들, 또 납병원이라고 해서 이 치료 영역이 이 사회복지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더 아까 지금 마지막에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좀 더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지지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비약물 치료를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서 일단 논문에 대한 이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감상은 너무 많은 감탄을 했는데, 첫째는 사회복지학 또는 이 정신보건 현장에 그 어떤 큰 울림을 주는 함의가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그 약물 담론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실천 현장에 이런 좀 획기적인 논쟁을 제기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다시 그 실천 현장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실천 현장에서 그 실천가들, 사회복지사들이나 그 기관에 있는 그 종사자들이 사실 경험적으로 이 당사자들이 약물 복용하는 것이 과연 치료가 있는지, 또는 그 재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씩 제기가 사실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그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그 많은 이제 그 중증 또는 만성 정신 장애인들이
인지 기능이 좀 더 이렇게 점차 악화된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뭔가 재활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관찰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그냥 단순히 그냥 약물 복용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그냥 이 문제가 큰 거죠. 네, 몇 가지 더 논의를 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물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정리한 4가지 중에서 아마도 3번, 4번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쓴 부분이 아마도 이 논문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불균형한 정신건강 전달 체계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발표자께서도 그 논문에도 일부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우리나라가 과도한 그 의료 중심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가 팽창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정신재활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기관들도 이렇게 충분히 양적으로 늘긴 했으나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등록 회원제로 보통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미 이제 등록된 회원들을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이제 발병하신 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용하도록 이렇게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보건소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양쪽으로 증가를 해왔고 했지만 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공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서비스 제공 기능은 좀 약하고 대신에 이제 오히려 병원으로 입원시키거나 뭐 외래 치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1995년도에 이제 정신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2016년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명문화되었는데 이를 좀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그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계획과 예산 마련은 좀 더 예산 마련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이 양쪽으로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인 부족, 그다음에 지역적인 편제 상황에서 정신장애인들은 그 병원 외에는 사실 딱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런 결과적인 현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받고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 부담도 있고 그런 비용적인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그 정신장애의 특성상 위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의 또 다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갈등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에 처음에는 다 최선을 다해서 또 이 당사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냥 병원 입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보나 그런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해가 부족해서 낙인이라든지 편견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보통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좀 사고를 좀 이렇게 일으켰을 때 입원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변 치료를 좀 조장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 최근 이 얘기도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그 고령의 당사자들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고령이 되면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병원시설에 좀 의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재원의 문제, 그러니까 그 비용을 누가 커버를 해주냐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그 단일한 중앙 집중형 재원에서 커버가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적 치료만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수십 년 동안 정신병원이 거의 폭발적으로 팽창한 결과가 나타났고 정신재활시설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증가하긴 했으나 상대적으로는 좀 아직 좀 더 양적으로 좀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대안전 모델의 성과를 좀 실증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인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병원 입원이 좀 더 경제적이고 또는 돌봄 부담이 적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치료나 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 결정권 문제가 오늘 토론의 제일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본 논문에서도 보면 그 정신장애인의 전면적인 약물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약물 복용의 일부 이점,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증상을 좀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약물의 효과는 개인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약물을 복용하고 또는 치료를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충분히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좀 대안적인 치료나 재활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현재 그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서비스 이용은 좀 열악한 상황이고 의료 중심의 어떤 그런 관행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급성기나 위기 상황에서는 입원이라든지 또는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자타의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그 의사들만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약물 치료 계획 이런 것도 의사들이 내릴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어서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나 가족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 정신과 병원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병원장들이나 인사말에 보면 또는 뭐 Q&A 이런 게시판에 보면 약물 복용의 자기 결정권은 정신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본인에게 있고 또 약물 복용의 조절도 가능하다라고 말은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약물 복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 약물 복용 조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는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아마도 여전히 그 의료진의 재량 또는 전문적인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따라서 절차 보조서 같은 그런 제도적인 절차 보완 좀 필요하고 논문에서와 같이 다양한 대안적 모델이 좀 현실에 충분히 좀 많이 시도가 되어야지 아마 당사자들이 자기 결정권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자세히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대안적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그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그 이 외국의 사례하고 좀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비약물 치료 모델을 좀 그 안전한 환경에서 좀 만들 수 있도록 그 좀 실험적인 시도와 그다음에 장단기 성과를 잘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좀 있는데 이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좀 지지적인 그런 어떤 집단 또는 지지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다학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관행 자체가 너무 의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 의료 쪽에서 이 협력을 좀 얻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비약물 치료가 만약 시도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그 시도에 대해서 법률적이라든지 좀 제도적으로 아마 많은 비판들이 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충분한 검토나 또는 좀 제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이러한 시도가 현장에서 만약에 좀 시도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현장에서 지금 정신장애인 그 기관에서는 그 회복 모델이 좀 광범위하게 이제 많이 수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회복 모델을 실천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 이런 비약물 치료가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재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장단기 성과를 입증을 할 때 어떤 이 계획을 가지고 좀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설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약물 치료 모델이 좀 성공적이라는 것을 좀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약물 담론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아주 좀 장기간으로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발표자께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다학제적인 어떤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재정으로 좀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적 모델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유진영 연구원의 발표와 김성용 연구원의 토론을 들어보니까 정신 장애인들의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의료적인 어떤 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또 인상을 갖게 됩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가족의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혹은 국가적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신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당사자, 즉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즉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인 어떤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정신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 중증 정신 장애인들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정신병으로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요 좀 심각성을 조금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신 요양 시설에 있는 분들이 약 한 10,000여 명 정도 되나요? 네, 많이 좀 되고 정신병원이 지금 한 8만 명, 7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2016년에 그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이제 좀 개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그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제가 이야기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입원 절차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비자발적 입원을 좀 더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좀 퇴원을 좀 더 촉진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탈시설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렇게 대거 나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16년 지나서 18, 19, 20 이렇게 한 3,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저희 현장 또는 학계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약물 담론에 너무 많이 이렇게 이 장애인들이나 또 그 당사자들이 적응을 해버렸어요. 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가족들이 이분들이 나왔을 때 대안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이 그럼 돌봐줄 수 있는 형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의 입원하는 형태로 다시 병원에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제가 추정을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중증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나요? 수십만 명이 되나요? 보통 이제 흔히 이제 1% 인구의 1%라고 보통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의 인구 5천만 명이라고 하면 5천만 명이 1%, 그러면 이제 한 50만 명 정도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네. 적어도 추정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 넘는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아요. 네. 정신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한 이제 보고서를 보면,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중증 정신질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분들을 위한 직업재활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질환자들이 한 7천 명 정도 수준, 지금 정원이 한 7천 명, 8천 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어서 거의 100% 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그 정도? 네, 그거 지금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 충원이 되지 않을 테니까 6천여 명 정도가 지역사회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20여만 명 정도가 약물을 복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죽이고 있는 셈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생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특히 우리 장애인 권리에 대한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가 권리회관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사실 자기결정 문제가 이제 권리협약에 의하면 상당히 이제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들한테 그냥 그분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이제 입원했을 때 약을 이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줄 세워서 약을 먹이고 입 벌려서 확인을 시키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병원 안에서 일인데 이제 병원 안에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약물을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약물을 안 먹고 싶어서 약물을 거부를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이 의학적 모델에서는 증상이 재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측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뭔가 치료해야 하는 약물 거부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이 아니라 그것도 치료해야 하고 억제해야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바라보고, 이분들을 이렇게 격리 감박을 시킨다든지 격리 감박에 대한 어떤 정당화시키는 이유로서 이 사람 약물 거부를 했다, 치료를 거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입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제 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약물에 대한 이런 강제적인 조치는 사실 거의 이야기가 된 바가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신과 이외에 약물 복용을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죠. 예를 들면 만성 질환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실 정신과 질환도 만성 질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을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실 그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환자 자신의 선택이거든요.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그 약물 복용을 할 때 용량을 좀 증가시켜 달라든지 줄여 달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바꿔 달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이 병원을 갔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신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유독 이 정신과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은 당연히 뭔가 인지적으로 부족하고 또는 다른 자기 자타의 위협으로 이제 위험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자기를 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으로 좀 구속을 한다든지 치료를 좀 강제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약간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당사자분들이 약물을 먹어서 진짜 이 증상이 없어지면 본인들이 다들 이제 드시겠죠 알아서. 근데 이제 약물 중단의 그 정의를 보면 그러니까 약물 순응도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약물 치료를 얼마나 잘 따르냐 이걸 수능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 수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마치 이 의학적 모델이 이 당사자분들을 뭔가 지배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약물 수능도가 얼마나 이 사람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약물 수능도가 이 사람의 병식을 평가하는 하나의 이제 주요한 척도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과의 경우에도 일단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지 이 자기 결정권도 좀 더 충분히 이렇게 보장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정신보건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정신병원, 그러니까 의료 영역은 너무나 확대가 많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사회복지 영역은 상대적으로 이 발전이 더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의료 영역이 팽창한 그 제일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제도에서 이 정신과 의료 치료 과정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 의사들도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그 병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정신과 의원들 병원의 의원급들이 그 저희 도시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 상가를 내는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개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당사자나 가족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 또는 이제 그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를 통해서 충분히 그 병원을 통한 그 서비스 이용은 보장이 다 되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 의료 서비스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직접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이제 오시면 간단한 상담 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사례 관리, 그다음에 이분들 오시면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 재활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근데 그냥 연계해 주는 정도였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흔히 브로커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 그 중개인들이 중개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 대체로 보면 한 10명 정도가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한 10명 정도여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한 구에 있는 한 20-30만 명이 넘는 그 인구의 예를 들면 그 정신질환자들이 뭐 많으면 한 몇천 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구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계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정신재활시설은 그 어떤 그 시군구 내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등록 현재이기 때문에 50인 시설, 100인 시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이제 회원들이 다 차 있는 구조. 그래서 새로 이제 어떤 당사자가 발병을 해서
나는 병원 가는 거를 좀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면서 치료도 받고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경제적으로도 비용 커버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이분들 계속 케어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이분들이 계속 그 기간을 잘 이용하는지, 어떤 스트레스는 안 받는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친구들을 잘 만나고 다니는지, 또는 취업하신 분들은 취업을 또 잘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그 가족들이 다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너무 힘든 구조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은 그거를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비용 부담이 다 이루어지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병원 말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배진영 연구원이 인터뷰를 했던 그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나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인터뷰할 시점에서. 그냥 어떤 분은 공인중개사를 차리셔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그 사장님으로 이제 계셨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런 약물 중단 과정을 경험하시면서 이런 정신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이제 이런 약물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당사자 단체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는 재활시설에서 그냥 우리가 주간보호센터처럼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네. 약물을 그러니까 중단하신 분들이 당사자 단체에서 동료 직원들로도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라고 한다면은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항의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더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좀 여러 가지 보완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